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김정호입니다. 오늘 그 HBM 로드맵 발표회에 참가해 주신 어, 외빈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제가 발표할 텐데 인사 말씀을 드리면 AI 패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 우리 LLM을 넘어서 피지컬 AI, AI 로봇, AGI, ASI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AI 학습과 추론 서비스의 성능, 다시 말해서 속도와 동시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 가지가 성능이 결국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어, 운이 좋게도 또 그 성능이 메모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U와 HBM을 중심으로 하는 AI 슈퍼컴퓨터가 학습과 생성을 하게 될 텐데 어, 그 HBM이 제공한 받을 그 데이터 병목 현상이 결국 서비스 퀄리티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HBM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HBM 8쯤 되면 2030 모든 컴퓨팅의 AI 컴퓨팅의 중심이 AI로 HBM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생존이 HBM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HBM이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에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 IC, AI 반도체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평소 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HBM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에서 남이 정해진 규칙이나 스펙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제시하는 리더 모델로 전환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이런 어, 로드맵이나 더 나아가서 표준화는 외국 기업들이 주로 주도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이걸 주도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2000년대 제가 반도체를 이렇게 스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20년이 지나서 그게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중심 기술이 됐고 2010년도에 HBM 1을 처음 시작할 때 역시 이게 어딘가 고속 계산에 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AI를 맞아서 지금 HBM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어, 15년, 20년이 HBM이 우리 산업을 끌어갈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또 유튜브로 나중에 올리기 때문에 기록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발전에 크게 영감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해 주신 연구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앞으로 10년은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첫 해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2차 될것 같습니다. 자, 순서는 먼저 HBM이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BM 로드맵의 전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준이가 와서 조금 마우스가 좀 더 밝게 보이게요. 다음으로 이제 HBM 4, 5, 6, 7, 8에 대해서 키 피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준이 잠깐만 와줄래요? 요, 네, 요 문자 온 거 좀 답해 주세요. 자, 먼저 HBM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바로 달리라는 로봇 얼굴 한 이런 얼굴을 그려달라고 하면 몇 초 만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AI가 단형 인공지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이렇게 되고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손안에 세익스피어도 갖고 있고 피카소도 갖고 있고 베토벤도 갖고 있고 이세돌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노동을 AI가 대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어, 초점이 뭐냐면은 어, 그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이제 문장을 넣게 되면 영어로 번역해 준다 그러면 인풋을 생성인공지능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캐리 키 밸류라는 벡터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환을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나 그림을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데 이 캐리 키 밸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림과 그림과의 관계. 그런데 이 캐리 키 밸류의 벡터 사이즈가 이제 조 단위 정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왜냐면 책 다 읽어야 되고 그림도 대단한 데이터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읽어서 어, 웨이트 파라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여기는 이제 웨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읽어 키 캐리 밸류를 GPU가 계산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만 이 살펴만 봐도 6번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속 데이터를 읽고 또 GPU가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성 인공지능의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그 작업은 요 attention이라고 하는 캐리 키 밸류를 HBM에서 읽고 쓰는 과정에서 시간을 다 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GPU와 HBM은 왜 분리되어 있냐고 이렇게 보면 폰 노이만 아키텍처인데요. GPU를 만드는 반도체 공정과 HBM 만드는 반도체 공정. GPU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에서 파운드리에서 공정을 하게 되죠. HBM은 삼성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D램 공정을 쌓고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기는 경제적으로, 인프라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역폭, GPU와 HBM 사이의 대역폭이 이 AI의 생성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생성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어텐션, 그 다르게 얘기하면 행렬 계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서 시간이 다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 우리가 토큰을 생성해 글자를 출력해내는 시간, 영화를 그리는 시간이 여기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 구조에서 오는 본질적인 한계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높이려면 메모리와 GPU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 속도가 바로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을 고대역폭 메모리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고요. 2010년도에 AMD,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이 HBM1을 시작했을 때는 그래픽 카드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고화질의 아름다운 생동감 있는 화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도 역시 행렬이고 거기도 역시 메모리가 있고
프로세서가 가서 어, 이 그래픽 카드 GPU와 HBM이 그래픽 카드에 사용됐지만 필요해서 개발됐지만 지금 AI에도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적인 어, 행렬 수학이 본질적으로 같다. 그 다음에 폰 노이만 구조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HBM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픽 카드 시절 지금의 생성인공지능 시대부터 우리가 AGI, ASI라는 시대로 가면서 더 큰,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HBM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인데요. Arithmetic Intensity라고 그러는데 현재 인공지능이 행렬 계산의 정도가 한 10쯤 됩니다. 지금 GPT라는 트랜스포머 모델인데요. Y축은 얼마나 빨리 문장이나 글자나 이미지를 생성해느냐 그 그래프고요. 여기서 보면 어, 이 얼마나 많은 양의 그 그림을 그려내고 생성해 주느냐는 그 퍼포먼스가 요 그래프처럼 GPU HBM 밴드위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인공지능은 CNN 같은 인공지능은 어, 생성 인공지능은 아닙니다만 그 경우는 요 컴퓨팅 바운드라고 해서 GPU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더 생성 속도를 높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밴드위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HBM의 미래 방향은 밴드위스를 높이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를 높인다는 것은 현재 HBM 3까지는 1024개의 라인인데 이거를 두 배씩 계속 늘려가면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패키징의 인터커넥션의 개수가 매 횟수마다 두 배씩 늘어간다. 이렇게 되는 방향이 제시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결론을 보면 미래 인공지능은 생성 인공지능을 넘어서 ASI가 되면서 그다음에 수억 명의 사용자한테 동시에 인공지능을 제공하면서 모델 파라미터도 조 단위를 넘어가고 앞 10년에서 20년 후에는 1000조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만큼 HBM의 용량과 속도도 1000배까지 늘어나야 된다는 게 주장이고 그 이유는 에이전트, AI를 개인 서비스하는 에이전트, 사용자 배치수라고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HBM 개수가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HBM 밴드위스를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델 사이즈가 커지니까 용량도 커져야 되거든요. HBM의 스택 개수도 늘릴 수밖에 없다. 밴드위스를 높이려면 인터커넥션, 연결선, TSV, 인터포저의 라인 개수가 또 두 배씩 늘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파워 컨섬션이 또 계속 제너레이션마다 두 배씩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열도 두 배씩 늘어난다. 냉각이 중요해진다. 결국 코스트는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 스케일링 법칙 과거에는 우리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법칙이 무어의 법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스케일링 AI 스케일링 법칙이 주로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면서 그런 어, 주장 하에서 제 오늘 로드맵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처음 HBM이 시작됐을 때 제 석사 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거의 바뀌지 않았죠. 밴드위스만 계속 높여졌지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운데 GPU가 있고 D램을 스택하고 D램과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통신하는 칩이 로직 다이가 제일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024개 라인이 GPU와 HBM 사이에 있고 HBM 내부는 TSV 개수가 1024의 4배에 해당하는 4096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전력, 접지 뭐 이렇게 포함 신호 뭐 데이터 컨트롤 포함하는 몇 만 개 이상의 TSV가 있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두 배씩 늘어난다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때 이제 실리콘을 기판을 쓴 거는 PCB나 이런 걸 쓰지 않은 거는 실리콘이 프로세서와 디램
HBM 사이에 라인의 개수를 1024개 놓다 보니까 라인의 선폭이 좁아지게 되는데 기존의 PCB 공정으로는 되지 않고 실리콘 공정을 썼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더 높고 실리콘이 열창 팽창 개수가 GPU와 같기 때문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높은데도니까 이런 걸 누가 쓰겠느냐 이런 근데 이제 패러다임 체인지가 되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능만 나오면 쓰겠다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구조가 이제 HBM1에서 시작했는데 HBM4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HBM5부터는 저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A100 사진이고요. 단면으로 보면 오른쪽에 이제 GPU가 있고 꼭 백화점이죠. 그 옆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집 아파트와 백화점 사이를 가깝게 해서 물건을 쉽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 지하로 고속도로를 놓은 거고요. 또 GPU와 이 백화점인 그 주상복합 건물의 HBM을 가깝게 놓아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가까운 거리에 좁은 땅덩어리의 메모리 캐패시티를 높이다 보니까 어, D램을 이렇게 쌓게 되고 그럼 쌓으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밴드위스를 높게 하기 위해서 TSV라는 데이터 엘리베이터가 설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주상복합 이런 건물인 거죠. 네. 특히 여기 이제 비아가 설치가 되는데 데이터 엘리베이터 그 우리가 반도체를 얇게 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으면 되기 때문에 이 다이아미터 엘리베이터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많은 선을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밴드위스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그널 인테그리티와 파워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어,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 엘리베이터 고속으로 가더라도 어지럽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이 TSV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급 건물일수록 호텔 방 안에 어, 뭐 어떤 가구를 놓느냐, 어떤 침대를 놓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오션 뷰냐, 마운틴 뷰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편리한 것 중에 하나 100층짜리라면 엘리베이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승객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또 공간 효율을 높이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인터포저 GPU하고 HBM에는 1024개의 라인이 있고 7기가 BPS지만 그 비아는 4096, 4배의 속도를 4배를 더 밴드위스를 높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속도를 조금 줄였죠. 이 인터포저에는 자동차가 100km씩 달린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는 100km씩 달리면은 사람 쓰러지니까 더 속도를 4배로 줄이는 대신에 엘리베이터 개수를 더 늘리죠. 그 다음에 온칩에서는 속도를 더 줄입니다. 골목길에서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골목길 개수를 또 더 늘립니다. 아마 1024니까 이게 몇 배가 될까요? 4배, 4배, 16배가 될까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 차선도 HBM은 속도도 약간 계층적인 구조를 가짐으로써 그 구조에 맞게 어떤 구는 골목길, 어떤 데는 뭐 도시고속도로, 어떤 데는 뭐 비행기 고속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게 이제 설계상에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베이스 다이가 결국은 HBM 엘리베이터 내려온 다음에 GPU로 가는 이제 길을 이제 어떻게 보면 터미널이 되는 건데 순서대로 막힘없이 기다리지 않고 가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종의 공항 터미널하고 비슷합니다. 비행기로 100, 1024 라인이 비행기 항로가 있더라도 주차장에 내려서 걸어와서 체크인하고 세관 검사하고 이런 과정을 스무스하게 끊임없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베이스 다이가 중요한데 HBM4부터는 거기에 이제 상가가 입주하게 됩니다. 거기 GPU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 공항에서도 음식도 먹고 물건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미널이 굉장히 그 스루풋에서 중요하게 되는데 밴드위스에서 그래서 베이스 다이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런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항로든 고속도로든 엘리베이터든 이 HBM GPU 구조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야 되는데 한 개의 차선도 빛의 속도로 보내는 게 어렵지만 노이즈가 타고 어지럽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착하는 지점에서 또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퀄라이저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술이 어렵지만은 시간을 맞춰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차는 바퀴가 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어려운 게 한 개의 차선은 항로는 또 항로가 다닐 때는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항로끼리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노이즈 이런 것 때문에 그 속도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이 속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기반이 아니라 이제 광통신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대가 HBM8쯤 되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에, 그,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열이 많이 난다는 거죠. 특히 GPU가 열이 나는데 이것도 방출하는 게 이제 어려운 기술이 되고 그 옆에 이제 메모리가 쌓이게 되면 이 뜨거운 열이 메모리까지 전달되게 되면 그 메모리에 리프레시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어, 셀에 이제 1과 0 전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자꾸 새어나가거나 그걸 다시 보충해야 되는 시간이 걸린다거나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작동한다든가 점점 이제 부담이 되는 게 PM4부터는 베이스 다이에 GPU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궁극적으로 AI는 열과의 싸움이다. 전기 에너지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거면 이따가 HBM 로드맵을 계속 제시하기 전에 어떤 HBM이 기술적인 난제가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쿨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HBM은 고층 건물입니다. 100층짜리 고층 건물인데 어려운 점은 아까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보내야 된다는 그 속도의 문제도 밴드위스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1층에 있는 메모리나 HBM D램이나 아니면 100층에 있는 거나 다 똑같은 수압과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어, 정전이 나도 수압이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지진이 나도 잘 동작해야 되고 이런 신뢰성 문제가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수압이 맨 위나 맨 아래나 우리가 그 전압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똑같이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ABC 있고요. 전 세계에 이제 HBM 만드는 회사 ABC가 있다라면은 1차적으로 그 성능을 결정하는 게 엘리베이터의 속도, 편안하게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는 전압을 맨 위층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왜냐면 전압이 떨어지면 또 속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맨 위층과 아래층이 온도가 또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냉각 장치는 옥상에 있어요. 히싱크가. 그러니까 어떻게 냉각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새 회사의 성능을 저는 미래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X축이 어, 얼마나 전력 소모가 낮으면 온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에, 지금 우리가 전력 소모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에어 쿨링으로 팬으로 틀어서도 됐는데 이제 노트북 같은 데는 힙파이프 같은 걸 씁니다. 이제는 이걸로 안 된다고 하는 거고 HBM3, 4부터는 액체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 액체가 뭐냐면 히싱크라고 GPU 뒤에 붙어 있는 냉각판에 어, 액체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꾸밀 때 전기만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냉각수도 이제 냉각 팬을 통해서 냉각수를 통해야 되는 순환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HBM5나 6부터는 이 GPU HBM 보드를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에, 냉각판 붙여갖고 냉각시키면은 중간에 물질이 있습니다. 언더필이라든가 접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가 잘 열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은 열을 잘 전달하고 면적이 클수록 좋은데 결국은 어, 냉각하고 직접 컴퓨터나 GPU와 HBM이 맞닿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머전 쿨링이고 액침 냉각이라고 그러고 HBM7, 8부터는 반도체 안으로 냉각수가 지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회사는 HBM을 팔 수가 없다. GPU가 팔 수가 없다. 지금도 패키징이 상당히 HBM이나 GPU의 사업 구도의 헤게모니를 결정하고 있는데 아마 7, 8부터는 냉각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 그 개인용 PC는 팬을 돌려서 냉각을 하죠. 그 다음에 히싱크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HBM3, 4는 히싱크에 물을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 전체 HBM 전체를 어, 물통 속에 넣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에, 어떤 냉각수를 쓸 거냐, 냉각수는 어떻게 또 냉각시키냐. 왜냐면 이걸 지나면서 뜨거워지니까요. 그다음에 물 새는 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반도체가 전기만 잘 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HBM7, 8에서는 반도체 안으로 물이 통과시키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파트 2에서 그럼 HBM 이런 제 관점에서 30분 정도 HBM 로드맵 지금까지 이제 파트 1에서는 HBM이 어떤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고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HBM 로드맵에 대해 전체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기술적인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 HBM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1번 higher bandwidth. 아까 그랬죠. 그 생성 속도가 계속 높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HBM의 그 모델 파라미터가 조를 넘어서 1000조까지 될 때 그건 큰 파라미터를 HBM에 저장해야 되고 그걸 불러올 때 1초에 수만 번, 수백만 번을 불러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밴드위스인데 밴드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커넥션의 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포저의 인터커넥션 개수 또는 TSV의 개수, 그 다음에 온칩 배선의 개수, 아까 그 하이라키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라인당 차선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걸 이제 라인당 비트 수를 몇 개 보이느냐 이건데요. 보통 기가 bps 단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계속 높아질 때 HBM1에서 아마 1에는 제 기억에 이제 1기가 bps나 2기가 bps 되는데 요즘 이제 10기가 bps 10배 정도 높아졌는데 앞으로 1000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게 이제 100기가 bps 이상 넘어가면 구리의 저항 때문에 속도가 더 이상 잘 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컨덕터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슈퍼컨덕터가 되려면 이 HBM이나 GPU 전체를 액체 질소통에 집어넣거나 액체 헬륨통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실리콘 인프라와 AI 슈퍼컴퓨터, 액침 냉각까지 인베디드 쿨링까지를 가정한다고 하면 100기가 bps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인터커넥션 개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HBM이 3차원 구조를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TSV 개수도 늘어나야 된다. 아까 제가 만 개 단위라고 그러면 10만 개, 100만 개까지 늘어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또 뭐냐면 D램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는 중간에 본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TC 본딩이라는 기계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 카파 투 카파 본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라인의 개수가 늘어가면서 라인의 피치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범프하고 본딩의 피치가 그렇다면 이게 마이크론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열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장비나 공정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TSV 구멍을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많이 뚫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아까 본딩.
본딩 장비, 회사, 본딩 기술이 이런 우리가 로드맵에 맞춰서 HBM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를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소부장 기업에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캐패시티가 늘어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 모델 사이즈가 커진다. 스케일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로봇도 재야 되고 LLM도 돼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과 영화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려면 지금보다 메모리 캐패시티가 1000배는 돼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뭐 10년, 20년 스케일로 제가 2000년에 TSV 연구 시작했던 시점으로 보면 25년 뭐쯤이 됐는데 그 스케일로 보면 저는 과장돼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메모리를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쌓아두면 층수가 12층이나 16층이나 24층 이렇게 되는데 냉각 때문에 이걸 계속 높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타운처럼 옆에 한 지역 넓어지는 거죠.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지금 DDR 메모리를 기초로 이렇게 16층, 24층 쌓는데 이게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LPDDR HBM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수요에서는 자동차용 HBM, 뭐 GPU를 그 AI 컴퓨터를 자동차 안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근처 기지국에는 발전소 근처, 그러니까 기가와트 이상의 AI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닷가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설치해야 되는데 엣지에 가까이 올수록 전력 소모가 적은 그런 데서는 DDR을 쌓는 게 아니라 LPDDR을 쌓아달라는 제품의 요구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쪽에 어떤 그 용량이 커지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BF라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도 쌓자. D램의 속도 HBM 지금 DDR을 쌓는 D램의 속도는 빨라서 좋은데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플래시 메모리는 그 안에 또 메모리 셀이 이렇게 적층이 그러니까 웨이퍼 안에서 적층이 되는 거죠. 뭐 128층이든 200 몇십 층이든 그게 계속 높아지는데 그것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비하를 뚫어야 되고 공정상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를 쌓자 그러면 128층짜리를 10개 쌓으면 1280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쌓는 요구 시대가 올 것이다. HBM 옆에 그 HBF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HBM도 HBM, HBF, LPDDR, HBM, HBF 뭐 이렇게 갖고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HBM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또 HBM에 공급해야 되기 위해서 CXL이 HBM 베이스라인의 기능에 들어가서 HBM의 데이터를 채우는 기능에 CXL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 HBM의 발전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아까 이제 메모리 바운드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가 높아야 되고 용량이 높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 이 레이턴시라고 해서 GPU가 HBM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시간은 역시 아직도 있게 돼요.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가까이 설치하고 3D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극복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HBM 안에 컴퓨팅 기능을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가 니어 메모리 컴퓨팅이라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HBM 1층에 베이스 다이에 GPU 기능을 일부 집어넣자. 이게 HBM4부터는 이미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의 일부 컴퓨팅 기능을 집어넣는다면 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해서 GPU에 계산기를 집어넣자. 그 다음에 HBM과 GPU 사이에 데이터 트래픽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 컴프레션을 시키자. 또 에러가 났을 때 보정하는 에러 커렉션을. 그래서 GPU의 상당 부분 기능을
HBM으로 갖고 오자. 그 중에서 컴퓨팅 기능을 갖고 오자. 그래서 HBM까지 가기 전에 간단한 계산, 플로팅 포인트 8이라고 그래서 소수점 8자리까지 하는 간단한 계산이나 어, 어, 뭐 일부 계산 아까 어텐션이라고 그랬는데 캐리, 큐, 밸류와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알고리즘을 짜서 작은 사이즈로의 경우는 GPU까지 가지 말고 HBM에서 아예 계산해 버리자. 이게 로드맵의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은 GPU와 HBM이 옆에 떨어져 있는데 미래에는 GPU 위에 HBM이 올라가자. 이게 이제 열 냉각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경우죠. 그러면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면 1층에 가서 일 다 볼 수 있게 그러면 밴드위스가 훨씬 높아지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GPU, 뜨거운 GPU 위에 메모리를 올려야 되니까 냉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 내부에 캐시 메모리라고 SRAM이 있습니다. D램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는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 일부 데이터는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데 미국의 세레브러스라는 AI 슈퍼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나에 SRAM을 엄청 크게 12인치 웨이퍼를 SRAM으로 깔고 그 위에 이제 GPU를 올리는 이런 방식도 하는데 저희는 HBM 구조 속에서 캐시 메모리를 어, 패키징으로 GPU 위에 쌓자 이런 또 아이디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포저가 있게 되는데 인터포저가 지금은 GPU와 HBM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이 주 역할인데 그것도 실리콘 기판이니까 거기에 회로를 집어넣자.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거나 뭐 제어 회로, 뭐 여러 온도 센서 회로 이런 것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또 이제 디커플링 캐패시터라고 해서 전력 공급하기 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패시브 수동 소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인터포저에 집어넣자. 또 일부는 캐시 메모리와 같은 어, 또 반도체를 인터포저에 파가지고 밑에 캐버티처럼 파서 집어넣자. 이런 인터포저를 제가 인베디드 인터포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 갈 방향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거죠. 10년, 20년 후에. 이런 기술을 준비한 기업이 결국은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가 우리 GPU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HBM에 넣어서 패키징해서 공급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주도권을 갖는 초격차 기술이 저는 이런 데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기판을 주로 실리콘을 쓰고 있는데요. 실리콘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커도 12인치 웨이퍼를 지금 인프라 구조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패키징 인터포저 사이즈가 커져야 될 때, 클 수 없어져야 될 때 글래스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쿨링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미래에는 조금씩 이제 GPU의 계산 기능, CPU의 프로그램 디코딩 기능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HBM으로 갖고 와서 HBM이 계산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CPU 중심, PC 시대는 CPU가 계산의 중심이었고요. 그런데 행렬 계산이 많으니까 옆에 그래픽 카드를 붙였고 그래픽 카드에도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GDDR 메모리를 붙였던 거죠.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가졌고 최근에는 행렬 계산이 더 중요해져 보니까 GPU 중심이 되고 옆에 자기네가 엔비디아가 프로세서까지 ARM 베이스 프로세서 CPU까지 설계를 하고 그 옆에 이제 메모리로 HBM을 설계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뒤집는 세상을 10년, 20년 후에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3D 풀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CPU, GPU, HBM, HBF가 HBM 중심으로 패키징이 되고 그러면 명령어 체계와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아직은 역량이 안 되지만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명령어 세트로 이 컴퓨터가 돌아가기 위한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어,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그냥 메모리를 공급하는 하청 기업이 될 것이냐, 어, 아니면 우리가 한번 주도해 보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미래의 로드맵을 HBM 센트릭 컴퓨팅까지 오늘 제시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보면요. HBM4까지의 발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역폭을 높이기 위해서 HBM1에서는 2GBps, HBM2에서는 2.4GBps, HBM2E는 3.6GBps, HBM3는 6.4GBps 계속 넘어가죠. HBM3부터는 좀 높아졌네요. 그죠? HBM3E가 되면서 8GBps, HBM4는 8GBps, HBM4E는 10GBps. 그래서 이 지금 일로 봤을 때 데이터 레이트가 빨간색인데 5배 정도 증가를 했네요. 어, 기술의 실현성을 놔두고 필요성으로 보면 저는 매 제너레이션 HBM 1, 2, 3, 4 되면서 어, 2배씩 늘어나가야 된다. 그래야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5배까지. 그러니까 차선이 이렇게 된 거죠. 언젠가는 이게 100GBps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100GBps가 넘어가면 광통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의 개수, 인터커넥션 GPU와 HBM의 개수가 1024개로 쭉 오다가 HBM4에서는 2048이고 일부 커스터머는 4096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계속 그래서 이 라인당 속도와 라인의 개수를 곱한 게 밴드위스가 되는데 HBM 1부터 HBM4E까지로 보면 10배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56 기가바이트 per second에서 지금은 이제 HBM4E가 되면 2.5 테라바이트 per second 밴드. 기가에서 테라가 된 거죠. 테라 다음에 1000테라가 되면 페타가 되나요? 페타, 에타, 엑사?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마 10년쯤 지나면 페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이름이 테라바이트라는 이렇게 단어가 써 있는 게 이게 2010년도쯤에 만든 랩 이름이거든요. 어, 그, 그런데 페타가, 테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페타바이트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BM4가 되면서 밴드위스도 높아졌지만 AM을 개수가 느림으로써 또 밴드위스를 또 높인 효과가 또 층수도 이렇게 높아졌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2개, 4개 쌓아도 수율이 어떠니 뭐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12층, 16층에서도 그런 얘기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워 소모도 4와트 수준에서 80와트 수준까지 늘어가고 HBM2까지는 히싱크에 히트파이프 붙여서 이렇게 냉각시키는 거에서 지금은 히싱크에 물을 통과시키는 다이렉트 투 칩 D2C 리퀴드 쿨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HBM 5, 6, 7 때 계속 밴드위스를 번씩 높여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 이게 시장의 수요에 맞게 거꾸로 이제 제 로드맵을 정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캐패시티도 근데 메모리 캐패시티가 늘어가는 게 어려운 거는 히싱크가 붙어서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트를 계속 높이면 좋은데 이것도 어려운 거는
아까 구리에 의한 저항 때문에 속도를 계속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데이터 밴드위스를 높이려면 인터커넥션 개수가 2배씩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결국 패키징에서 이노베이션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여기 데이터에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렇게 보면 HBM4는 8GBps 라인당 속도가 HBM5는 8GBps, HBM6는 16GBps, HBM7은 24GBps. 차선을 이렇게 높여가는 거죠. HBM은 82GBps. 근데 이걸 더 과감하게 저희가 못 높인 거는 고속도로 차선이 높이려면 엔진도 좋아야 되지만 자동차 바퀴가 또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이럴 때 사고율이 또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어, 그 저항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톡이라고 자동차 속도가 높아지면 옆에 차하고 이제 부딪힐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소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똑같이 만들어도 자동차마다 엔진마다 바퀴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고 운전자의 특징도 다르고 승객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도착 시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가 스큐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조절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컨서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정했고 이게 HBM 10쯤 가면 100GBps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 이렇게 하다가 또 속도가 안 되면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팜4라 그래서 차선이 버스가 1층 버스가 아니라 2층 버스, 3층 버스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전력 소모가 좀 늘어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예측해 봤고요. 그 대신에 I/O 개수가 HBM4에서는 2048, HBM5에서는 4096, HBM6에서 4096, 그 다음에 HBM7에서는 8192, HBM8은 16384. 그러니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배선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밴드위스가 2TB, HBM4에서 2TB per second 밴드위스에서 64TB per second 밴드위스로 이렇게 늘어나고, 근데 이제 그 다이의 층수는 24로 저희가 한 게, 그 24 이상이 되면은 본딩 기술도 어려워지고, 어, 또 그다음에 높이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각 아파트의 층고가 낮아지니까 사람 머리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핸들링이 어렵잖아요. 웨이퍼가 굉장히 얇아지고, 그럼 아마 50 마이크론까지 갈아야 되고, 12인치 웨이퍼를 이런 게 다 어려운 걸로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파워 소모는 75W에서 180W. 그다음에 본딩 스태킹은 현재 MUF 방식을 쓴다고 하면 어, 저는 지금의 본딩 방식, 에, 열압착 방식, 거기에는 이제 에, 약간 녹는 금속 물질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이제 합선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고 그 물질이 열 전도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일부러 이제 금속 물질이나 세라믹 물질을 넣어서 열 전도율이 높게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연 전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딩 방법이 카파 투 카파 다이렉트로 본딩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2006년도인데 여기서 이게 경우에 따라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열 문제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나 구글이 카파 투 카파 다이렉트 본딩으로 해라. 그다음에 IO 개수가 16,000까지 가니까 그런 분기점이 HBM5나 HBM 저희는 이제 6에 있다고 보면 HBM 회사의 운명이 여기에 한번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잘 기술을 확보해서 충분히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느냐.
그 회사에서 어, 승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뭐 HBM을 만드는 전 세계 회사가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레이싱을 계속 하는데 이 바톤 터치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바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 뛰다가 또 넘어지는 위험성이 에, 약간 그 첫 번째가 아, 아까 전력을 잘 공급하느냐, 엘리베이터 속도, 그게 이제 한 파트라고 보면 이 본딩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쿨링 방식. HBM7쯤에서의 기업의 운명, 30년을 넘어가서의 운명은 인베디드 쿨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어, HBM 아키텍처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HBM GPU 아키텍처로 보면 어, 이제 저희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더 정확하게 어, 제시를 하겠지만은 어, 루빈에서는 GPU 두 개가 있고 HBM 8개가 들어가고 파인만에서는 더 큰 GPU 4개 또 이렇게 가고 이때는 파인만부터 보면 HBM5가 8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포스트파인만에서는 와트 수가 하나가 1kW가 들고 GPU가 4개, HBM이 16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HBM이 한 줄로만 붙는 게 아니라 두 줄로 아파트 타운처럼 붙을 거라는 저희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줄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나 LPDDR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예, 그러면 토탈 파워가 5kW가 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냉각이 점점 어려워지고 HBM 그 다음에는 아마 HBM7이 32개가 들어가고 어, 토탈 밴드위스가 1024 테라바이트 per second. 그러면 이게 페타바이트 시대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5kW의 전력을 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하고 HBM을 연결하는 인터포저의 인터커넥션 라인 개수가 HBM3는 1024, HBM4는 2048, 그 다음에 이제 4096에서 8192까지 가게 되는데 배선의 층수, 시그널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두 층 쓰던 거를 네 층, 여덟 층까지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인터포저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터포저나 패키징의 가격이 HB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0%에서 30%될 수도 있는데 HBM7, 8 되면 인터포저의 가격이 HBM 그 메모리 스택 가격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패시브 회로까지 집어넣게 되면 부가가치와 경쟁력, 냉각도 또 인터포저 해야 되고 그러면 인터포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다이를 이렇게 자꾸 쌓게 되면 그 메모리 반도체의 두께가 36 마이크론. 제 기억에 우리 머리카락이 한 50 마이크론 되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50 마이크론 근처로 알고 있는데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12인치 종이장 같은 메모리가 하나씩 이렇게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당연히 카파 투 카파 본딩 그럼 TSV의 피치, TSV 간의 간격, 이 킵아웃 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좀 어려운데 TSV와 TSV 간의 연력학적인 팽창 계수, 너무 TSV를 많이 설치하면 카파가 열을 받았을 때 팽창을 하면서 실리콘을 깨버려요. 그래서 TSV 간의 간격이 또 중요해요. TSV에 구멍 뚫는 거는 딥 아라이 애칭이나 이런 거에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TSV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면 전체 면적에서 실리콘보다 구리의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구리는 실리콘하고 열 팽창 계수가 달라서 구리가 팽창을 하면 그 실리콘 기판을 깨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킵아웃 존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TSV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파 투 카파 본딩이 되면 피칭이 10마이크론 미만까지 간단 말이죠. 이게 필요한 TSU와 범프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체 로드맵이 아니라 하나하나 HBM의 중요한 기능을 한번 오버뷰를 보면 HBM의 4에서 지금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두 회사의 아, 내년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더 발전하느냐 정체되느냐 그건 이제 HBM4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커스터마이즈드 HBM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는 전에는 HBM이 단순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 된데 이제 공항 터미널처럼 된 거죠. HBM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데이터를 GPU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일부 상가 기능을 GPU 기능이나 아까 제가 데이터 컴프레션 기능, 뭐 에러 커렉션 기능, 통신 기능을 집어넣어서 GPU를 가지 않고 바로 계산하고 올리는 요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 기능은 GPU 회사마다 다르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원하는 기능하고 구글 TPU 팀이 원하는 기능하고 AMD가 다르고 인텔이 다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HBM과 GPU의 경계, 시스템 반도체냐 메모리냐의 경계가 여기 HBM4부터 무너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HBM을 잘하려면 커스터마이즈드 HBM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아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같이 하지 않을까요? 어, 이 설계력, 그러면 여기 필요한 IP가 있게 됩니다. 설계 도면. 어떤 거를 쓰느냐.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이제 그래서 HBM4부터는 HBM이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고객 중심 제품으로 바뀐다. 시스템 반도체로 바뀐다. 이게 이제 큰 로드맵상에서의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더리에서 이 커스텀 베이스 다이를 제작할 거고 패키징도 이 전체 패키징도 할 거고 그렇습니다. GPU 파운더리도 삼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설계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기회가 위기가 같이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아마 커스터마이즈드 HBM 베이스 다이는 설계는 아마 어, 자체적으로나 엔비디아가 하더라도 어, 이 파운더리 공정은 이제 TSMC에서 하고 이 패키징도 TSMC 공정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HBM4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HBM4에서 큰 변화 하나가 자, 기존의 HBM은 GPU 옆에 보조 메모리 기억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할상으로 하다 보니까 HBM의 메모리 밴드위스가 생성 인공지능의 이제 성능을 좌우하게 됐는데 HBM의 메모리에 모델 파라미터를 집어넣건 아니면 남이 학습한 어텐션, 캐리 키 밸류를 학습한 거를 여기 저장하건 틀림없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외부의 메모리, LPDDR 메모리, CPU를 거쳐서 PCI 익스프레스를 거쳐서 GPU를 거쳐서 HBM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그래밍상. 또 하나는 HBM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층수 제한이 있고 비용과 여러 가지 LPDDR에 저항되거나 있는 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HBM4부터는 HBM 옆에 DDR 메모리를 이렇게 쭉 쌓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또 무슨 의미냐면 HBM4부터는 HBM이 단순한 메모리 스택이 아니라 HBM 메모리 센터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가 여기 쭉쭉쭉 갖다 붙어서 하나의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베이스 다이에는 계산 기능까지 넣고 그래서 제가 HBM 센트릭 컴퓨팅에 점점 더 가는 한 발자국이 여기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블랙웰이든 루빈이든 아마 내년도 젠슨 황이 CES에서 새로운 어, 뭐
GPU 할 때 HBM 옆에 까맣게 붙은 메모리가 붙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5로 넘어가겠습니다. HBM5, 자, HBM4에서 HBM 베이스 다이에 GPU 기능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단한 계산, 플로팅 포인트 A나 데이터 컴프레션이나 뭐 일부 기능은 여기서 해서 바로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HBM4 베이스 다이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군부를 떼는 거죠. 그럼 그럼 아파트 전체가 뜨거워지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리키지가 생기고 리프레시 사이클을 자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에러 커렉션 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시그널을 깨끗하게 보내는 거, 전력을 깨끗하게 보내는 거 다음에. 그래서 HBM5에서는 저는 이 커스터마이즈 HBM 베이스 다이 계산 일부 기능을 아예 HBM 맨 꼭대기로 올리자. 꼭대로 올리면 거기 히싱크가 있으니까 바로 냉각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아키텍처까지도 아마 고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GPU에서 명령어는 PCI 익스프레스나 이런 걸 통해서 MV 링크를 통해서 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제 그 GPU의 계산기 코어에 명령을 하고 거기에 SRAM 캐시까지 얹어서 패키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HBM이 GPU 위에 올라가면 좋지만 냉각 솔루션을 갖기 전에는 이게 피저블한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니어 메모리 컴퓨팅 다이를 놓았을 때 이 냉각을 액침 냉각으로 하자. 이 맨 윗부분을 액체를 통과시키자. 이렇게 어,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6부터는 아까 위에다가 이제 계산 기능 넣는 것도 있지만 메모리 용량을 더 하기 위해서 베이스 다이에 HBM을 여러 개 넣자. 지금은 어, 그러니까는 아파트 타운처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2048개의 인터커넥션 길을 가져서 아예 그 메모리 용량도 늘려야 되고 밴드위스를 높여야 되니까 HBM 그러니까 타운의 개수를 늘리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1층의 상가 베이스 다이는 같이 갖자. 그리고 거기에 컴퓨팅 기능과 통신 기능을 집어넣자. 이런 거고, 이 타운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가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HBM6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까만 게 이게 이제 HBM 타운인데, 타운이죠. 그 다음에 GPU도 여러 개 올라가는데 요 맨 아래 아까 이제 1층에 있던 아니면 옥상에 있던 이제 그 계산 기능을 갖는 니어 메모리 컴퓨팅 다이 그게 이제 12인치 웨이퍼의 사이즈로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글래스 인터포저 위에 올라가자. 그래서 HBM6부터는 글래스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올라가고 그 위에 HBM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의 시대를 준비를 해 하셔야 됩니다. 자, 글래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글래스에 또 VR을 뚫어야 돼요. 그 VR을 through glass VR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뚫어야 되거나 레이저 어시스트 케미컬 에칭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좀 난이도가 높고 또 글래스 인터포저도 배선을 하려면 메탈 배층수가 보통 우리가 TV 패널보다 훨씬 더 메탈 층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공정 기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열팽창 계수나 그다음에 열전도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글래스에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그런 인터포저에 딱 맞는 글래스를 개발하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 소부장 업체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그 인터포저를 1층에 두면 너무 뜨거우니까 옥상으로 올려서 아예 HBM 맨 위에 스카이 브릿지 인터포저라고 하는 걸 또 하나 넣고 그 위에 GPU 기능을 갖는 계산기를 넣고 냉각을 시키자. 그러니까 3D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GPU 위에 HBM을 놓으면 냉각하기가 어려우니 인베디드 쿨링이 가기 전에는
옥상 쪽으로 자꾸 중요한 기능을 올리자. 그리고 거기서 냉각을 시키고 옥상에서 어떻게든 서로 연결하고 해보자. 네, 그래서 옥상에도 인터포저가 있고 1층에도 인터포저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 옥상에서 냉각시키자. 이게 이제 HBM6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계속하는 이유는 HBM의 밴드위스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캐패시티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GPU까지 갔다 오는 기능을 그 기다림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다 좋은데 냉각이 문제가 되니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 아, 완전히 인베디드, 그러니까 물이 실리콘이나 인터포즈로 지나가는 액체 질소가 지나가는 그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히싱크를 맨 위에다가 붙이고 글러 냉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자꾸 오히려 거꾸로 HBM 머리 꼭대기에 GPU를 안고 사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인 판단하에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로드맵 제시가 100% 이해년도 HBM6, 7, 8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학적인 판단에서 전기, 열, 기계, 패키징, 반도체 설계, CPU, GPU, 그 다음에 AI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피해가기 어렵다. 지금까지 반도체의 발전은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리소그라피, 에칭, 뭐 이렇게 해서 또 무어의 법칙이 되니까 작은 공간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도 있고 인터커넥션 길이가 짧아지니까 전력 소모가 돼서 무어의 법칙 하나가 그리고 값도 싸지고 모든 거를 해결해주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AI라는 패러다임 속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보다는 아까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오는 또는 AI 알고리즘,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알고리즘에서 오는 컨스트레인트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봤을 때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과 자, 대만의 TSMC가 코어스라는 인터포저 기반의 2.5D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SK 하이닉스 HBM하고 엔비디아 GPU를 패키징을 하죠. 그게 큰 헤게모니에 도움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까지 있으니까 지금 TSMC가 큰 소리 치고 이제 주도력을 갖는 거죠. 저는 10년 내로 이런 솔루션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결국 미국의 GPU 회사들, CPU 회사들이 당시 물량을 몰아주고 하는 그 결정이 이 그림 하나에 아까 몇 개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 물론 D램도 잘 만들어야 되고 수율도 높아야 되고 전력도 줄여야 되지만 더 큰 그 분기점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BM7부터는 HBM 옆에 낸드 플래시를 쌓을 거라고 제가 주장을 했죠. 다이 하나에는 뭐 128층, 256층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맨 밑에 페리퍼럴 서킷이 붙습니다. 컨트롤 회로, 리드 라이트 회로, 파워 공급 회로. 요거 하나도 계속 층수가 늘어가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기업, 샌디스크 뭐 여러 개 그 낸드 플래시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또 중국 회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쌓는 데서 또 다른 승부가 일어날 것이고 이게 바로 HBM 옆에 붙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부터 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HBM도 2층, 4층 쌓다가 16층, 막 24층 오는데 10년 걸렸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탑뷰로 보면 GPU 옆에 HBM이 이렇게 붙고 그 옆에 HBF가 붙어요. 근데 이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은 GPU와 HBM은 4테라바이트 per second 밴드위드를 가진데 HBF하고 HBM은 HBMF는 플래시 메모리 좀 느리기 때문에 아마 밴드위드를 이 HB
M처럼까지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건 좀 더 스터디를 해보면서 우리가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메모리 네트워크는 DIMM이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메모리 네트워크 이게 뭐 스위칭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MV-링크나 아니면 광통신을 통해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에는. 어, 그 다음에 또 별도의 우리가 또 스펙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MV-링크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고 PCI 익스프레스 타고 올 수도 있고 주로 시리얼 링크를 타고 오겠죠. 이런 백본 구조를 가질 거다. HBM은 100GB, HBF는 1TB, 여기는 뭐 100TB, 1000TB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완전히 어, 이 HBM이 메모리로만 끝난 게 아니라 메모리 타운을 형성하는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이런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HBM의 베이스 다이에서 이런 어, 이런 통신 기능이 다 있고 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GPU 위에 HBM뿐만 아니라 HBF가 이렇게 쌓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층수가 많아지면 중간에 우리 고층 건물도 중간에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를 다시 재정비해서 쏴주는 엘리베이터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갈아타는 장소까지 넣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HBM7부터는 이런 그 물이 통과되는 그 인터포저뿐만 아니라 저를 이걸 스루 이거를 이제 스루 서멀 비아라고 하는데 물이 통과되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HBM8쯤 되면 GPU 하나에 HBM이 양옆으로 쌓일 뿐만 아니라 용량이 안 되니까 밴드위스가 안 되니까 기판 반도 쪽에도 이렇게 쌓여질 것이다. 이런 속에는 냉각이 수가 들어와서 HBM이나 GPU를 통과하고 인터포저를 통과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한쪽만을 사용해서는 충분히 메모리 캐패시티와 밴드위스가 안 되니까 반대쪽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속 밴드위스와 용량을 높이자. 그리고 아래 위쪽으로 냉각을 또 히싱크로 시키면서 동시에 어, 액체 냉각수가 흐르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HBM이 타운처럼 이렇게 됐을 때 맨 윗칸에 GPU를 설치하고 그 위로 냉각을 뽑아내자. 이런 구조가 HBM8으로 생각해 봤고요. 예. 자, 제 발표가 한 15분쯤 남았는데 15분 내로 초속 밴드위스 높게 초고속으로 가보겠습니다. HBM4는 키 피처가 아까 계속 나왔는데요. 2048개 8기가 bps 중요한 게 커스터마이즈드 HBM 다이가 들어간다 이 얘기가 있고 어, 더 중요한 거는 HBM 센트릭이 되고 메모리를 자기가 부가적으로 가지면서 CPU까지 갈 일이 없다. 그래서 HBM이 메모리 트래픽 컨트롤러 기능을 갖는다. LPDDR에서 GPU로 보내기도 하고 자기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그 GPU하고 메모리 네트워크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LPDDR 메모리 컨트롤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떤 전에 일방적으로 GPU에 데이터 주고받는 기능에서 양쪽의 소통 기능까지 갖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HBM5에서 중요한 기능이 이머전 쿨링, 속도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물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아가 시그널만 아니라 열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TSV라고 저는 부르지 않고 Through Thermal VIA라고 그래서 VIA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냉각하는 열전도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HBM5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승패 기록은 남을 텐데 소멀 비아의 설치에 반은 좌우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카파 투 카파 본딩도 신호와 전력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냉각 기능을 또 본딩이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니까 센서들이 HBM에 설치돼서 너무 높으면
잠시 일을 중지시키는 이런 기능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XL 네트워크가 이렇게 붙게 된다. 이렇게 HBM5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의 계산 기능이 지금 많아진다고 그랬는데요. 간단한 계산은 GPU에서 하지 않고 이제 독립하는데 베이스 다이의 HBM4에 있던 계산 기능을 아예 천장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HBM 하나가 GPU와 HBM이 통합되는 이런 시대로 한 발자국 더 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뒤에 메모리 네트워크까지 갖게 되면 GPU, HBM이 계산의 상당 부분 HBM 컴퓨팅의 센터로 가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다가 아까 컴퓨팅 기능을 HBM 넣는데 여기에 전력이 전압이 많이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전력선 그러니까 HBM에 통과하는 전력선의 IR 드롭이나 스위칭 노이즈가 줄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옥상에 계산기를 갖고 사는 건 좋은데 전력 공급이 또 어려워진 거예요. 냉각은 좋아졌는데 그래서 여기 물탱크를 설치해야 돼요. 전력 물탱크. 그걸 우리가 디커플링 캐패시터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우리 학생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특허 쓰면 대박 날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0가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건데 GPU의 메모리가 부족한데 그걸 캐시 메모리를 아예 저기 저 GPU 머리 위에 패키징으로 얹자 또는 인터포저에 파고 집어넣자는 이따가 아마 학생이 더 자세히 발표를 할 거고요. 이런 아키텍처가 있고 그다음에 CXL이라는 메모리가 붙어서 HBM에 공급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비아가 HBM3에서는 센터 중심으로 있었는데 아까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HBM4는 이게 냉각도 해야 되고 전력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옥상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곽에도 쭉 비아가 설치해야 될 것이다. 특히 근데 HBM5부터는 아주 곳곳에 설치해야 돼서 메모리 셀 중간중간에도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셀의 아키텍처가 확 변화해야 되고 이 TSV 면적이 20, 30%까지 차지할 것 같습니다. HBM5부터는 물론 메모리 자체도 성능이 좋고 셀도 잘 해야 되지만 이런 데서 승부가 날 거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단면으로 보면 시그널만 통과시키는 VR을 스루 실리콘 VR라고 그러는데 파워를 공급하는 VR가 TPV, 접지를 위한 노이즈를 잡기 위한 VR을 TGV라고 그러는데 TSV가 아까 뭐 몇만 개가 될 거예요. 5, 6, 7 되면 10만 개까지 가면 여기 한 30만 개. 그다음에 열을 또 통과시켜야 돼요. 이게 또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컬한 구조에서 신호, 전력, 열 설계가 HBM의 운명을 좌우한다. 물론 컴퓨팅 센트릭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는 시그널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도 돼요. 55옴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면 되는데 전력은 저항 드롭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굵게 써야 돼요. 열은 더 굵게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통적인 디램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 비아의 면적이 이 HBM의 성능을 결정한다. 신뢰성하고 그리고 계산 기능을 어디다가 넣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아키텍처에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또 열을 줄여야 되고요. 열을 줄이는데 카파 투 카파 본딩을 왜 써야 되냐면 MUF 뭐 이런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면 이 중간에 녹여서 붙이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간에 언더필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열전도 개수가 줄어요. 적어요. 그래서 카파 투 카파 본딩으로 해야만 피치도 줄이고 범프 개수도 늘릴 수 있어서 이거보다 이게 범프 개수가 본딩 개수가 100배가 늘면 열전도율이 확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있고 그것도 뭐 중간에 채우는 물질도 열전도성이 좋은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 범프와 서멀 비아가 연결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쭉쭉 빠져나가게. 예. HBM5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TSV 설계가 중요한데 HBM5 정도부터는 AI 모델을 스터디하고 AI 슈퍼컴퓨터 쿨링 스트럭처를 이해한 다음에
AI 컴퓨터 아키텍처, 이게 슈퍼마이크론이나 대만의 회사들이 하는 거죠. 이거를 하고 OS 컴파일러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HBM의 전기적인 스펙, 파워 스펙, 서멀 스펙을 결정하고, 그리고 패키징 디자인하고 TSV 디자인하고 마지막에 D램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 만약에 D램부터 설계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사고 친다. AI 서비스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디자인 플로우 자체도 HBM5부터는 바뀐다, 이 말씀을 드리고, 비아도 서멀 비아부터 디자인하고 그라운드 비아, 파워 비아, 시그널 비아, 시그널 인테그리티 해석한 다음에 칩 디자인해야 된다. 아마 지금은 두 회사 다 칩 디자인한 다음에 이거 따질 거요. 근데 HBM5부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장한 거는 GPU하고 HBM인데, HBM 온도 센서가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잠시 멈춰서 가게 한다. 뭐 센서가 로직을 통해서 빨간 깃발, 노란 깃발 들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GPU가 엄청 화를 내고 AI 데이터 센터 운영한 업체가 셧다운 발생하면서 엄청 컴플레인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냉각 장치도 아까 액침 냉각 한다고 그랬지 않나요? 근데 액침 냉각도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액체의 속도에 따라서 또 냉각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액체의 속도까지 우리가 제어하자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예요. 온도를 빨리 낮춰야 되는 데는 면적도 높여야 되지만 액체의 속도까지 컨트롤하자. 이게 저희 학생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HBM6로 가면 카파 투 카파 본딩 이머전 쿨링 이고요.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타워가 여러 개 들어가는 시대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브릿지 인터포저 내에, 스카이 브릿지죠. 여기에다가도 아예 천장으로 올리자, 계산 기능을. 그 다음에 어, 캐시를 인터포저 안에 집어넣자라는 거죠. 캐시 메모리는 D램보다 훨씬 빠른데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은 있는데 캐시 메모리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BM6부터는 패키징 안으로 들어넣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 공급한데 IR 드롭이나 전력량이 충분해야 돼서 인터포저나 D램에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지하수 구멍을 뚫어 갖고 전력 공급을 하자. 그걸 백사이드 PDN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HBM6 정도부터 준비가 안 되면 D램에 충분한 전력 공급이 잘 안 돼서 또 하나 그 기업 간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래스가 HBM6부터 등장한 거, 7쯤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 메모리가 쌓아서 여기 오른쪽에 붙는다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HBM4부터는 LPDDR이 옆에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HBF 플래시 메모리가 HBM7부터는 옆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면 프로 HBM, 그 다음에 이제 HBM7에 네트워크 스위치까지 붙어서, 그러니까 CPU나 GPU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HBM이 메모리를 관리해서 메모리의 광자가 되자. 그리고 거기 계산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우리가 CPU, GPU에 목매달고 나는 세상을 벗어날 기회가 온다. 왜? AI가 메모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PDDR도 이렇게 스택을 쌓을 것이다. DDR뿐만 아니라 모바일용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HBM8로 가면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TSV가 신호를 광속으로 보내야 되는데, 광속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옆 TSV하고 노이즈 커플링이 엄청 생깁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TSV도 차폐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저희 학생이 측정한 10년 전에 측정한 그래프인데 30기가 bps인데 비아 하나가, 이게 기계 한 개였지 비아 하나가 100기가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게 10만 개가 붙으면 수백 페타바이트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GPU하고 HBM 사이에.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구조물이 이 코옥셜한 구조의 TSV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냉각이 된다면 GPU 위에 HBM을 넣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HBM과 HBM8쯤 되면 HBM과 HBM끼리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GPU나 CPU를 거치지 않고 광통신을 해서 주고받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 그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광통신 기술 중에 하나가 인피니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얘기인데요. HBM, 예, HBM8쯤 되면 어째 끝날 시간이 다 됐다고 제 컴퓨터가 느린 것 같은데, 어,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HBM 안에서 GPU와 CPU 기능이 다 있으면 CPU, GPU 왕따 시키고 HBM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 프로세싱을 하자. 그런 거를 제가 HBM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만약에 우리가 HBM 기업을 우리가 사수하지 못한다. 10년, 20년 후에 그 헤게모니가 미국 회사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를테면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갖고 없는 게 이런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어,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패키징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되면 엔비디아가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 때문에 아래 위로 한쪽만 메모리 타운을 성정하지 말고 반대까지 하자. 이런 거고, 위에는 HBM, 아래쪽에는 HBF, 뭐 이런, 위에는 HBM, 아래쪽은 LPDDR, 이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냉각 구조와 관련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HBM과 HBM도 아예 광통신으로 연결해 버리자. 그런 생각이 HBM9쯤이라고, 제가 오늘 로드맵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래의 세상은 HBM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세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반에 걸쳐서 어, 오늘 지금 오후 5시 반까지 오늘 제가 발표드린 어느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학생이 20분, 30분씩 발표하고, 왜 그게 어,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AI 성능이나 학습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아카데믹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좀 오버뷰였고요. 어,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주간 진짜 제가 믿는 대로 이런 세상이 벌어질까, 어, 느낌은 그렇다는 쪽입니다. 제가 2000년에 시작했을 때, 2010년에 HBM 시작했을 때, 지금 그때도 이 기술 앞으로 좋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쓰일 것 같은데 그때보다 10배 이상의 이제 확신이 들어요. 어, 그때와 달라진 거는 이제 HBM이 시작된 세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길게 제 발표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또 유튜브로 이제 앞으로 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또는 개발하시거나 상품 기획하실 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